3차 전세기를 타고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 5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탑승객 140명은 경기 이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유증상자들의 현재 증상은 어떤지 병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확진자 중 3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연령과 면역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입니다. 홍콩 언론이 지난 1월 중순에 이미 우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500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39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 174명으로 늘었는데 승선자의 바이러스를 검사하던 검역관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 기생충 배우들과 제작진이 귀국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영화 탄생의 뒷이야기 들어봅니다. 4.15 총선 경남 양산 을에서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양산 대전 전망합니다. 삼성전자가 두 번째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폴더블 폰과 달리 위아래로 접는 방식으로 가격도 낮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으로 정했습니다. 2019년에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뜻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변경했고 저희 역시 이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보낸 3차 전세기를 통해 중국 우한 교민 147명이 입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을 제외한 140명이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기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귀가 조치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우한 교민들, 공항 도착에서 입소까지의 과정을 신유만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3분, 우한 교민 147명을 태운 전세기가 활주로에 들어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의 안내를 받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아이를 안고 트랩을 내려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인 일부를 제외한 교민 140명은 경찰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임시생활시설이 마련된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교민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이동버스 좌석에 붙은 번호표대로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 42분부터 11시 8분까지 26분 동안 차례로 국방어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이천 국방어학원은 교민들이 들어온 김포공항으로부터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가까운 아파트도 1km 밖이라 주민들과 분리된 위치이고 국가지정병원도 1시간 거리로 비교적 가깝습니다. 이천 주민들은 국방어학원 진입로에 교민 환영 현수막 10여 개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여전합니다. 어느 정도 그 불안한 마음이 가실 때까지 방역 같은 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입소한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140명은 1인 1실을 배정받아 24시간 방에 머물며 2주 동안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입국한 우한 교민 가운데 7명은 일단 격리시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미열의 기침 같은 감염 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영 기자. 네, 유증상 교민 5명은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모두 음압병상에 격리 중인데요. 상태는 다들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침을 하거나 37.6도 정도의 미열 또는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 한 명은 비행기 탑승 직전에 나머지 4명은 김포공항 검역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유증상자 5명은 한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 그리고 중국인 여성 2명으로 모두 30, 40대입니다. 의료원 측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검체를 채취했는데 최종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예, 5명은 유증상자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럼 2명이 남는데 이 2명은 누굽니까? 네, 이 유증상자 5명 가운데는 11살 어린이의 엄마와 15개월 아기를 둔 엄마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아이들의 환경이 갑자기 바뀐 데다 엄마와 떨어지는 거를 힘들어해 현재는 일단 병원에 같이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아이들이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출국 직전 중국 검역에서는 교민 1명이 유증상자로 판명돼 배우자와 함께 우한에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진자 3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강남과 일산 일대를 다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3번 환자와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17번 환자 그리고 군산의 60대 여성 등 3명입니다. 이로써 퇴원한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우한에서 입국해 서울 강남과 고양 일대를 다녔던 54살의 3번 확진자. 6번과 28번 등 모두 5명에게 2차, 3차 감염을 일으켜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불면증에 시달려 심리치료까지 받았지만 이번 17일 만인 오늘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칼레트라를 투여했고 칼레트라를 투여한 다음 날부터 바이러스 검출량이 현저히 감소를 했고 3번 환자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자진해서 검사했는데도 자신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번 환자에 이어 17번 환자도 병원 측의 환송을 받으며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싱가포르에 출장 갔다 감염된 17번 환자는 지금까지 퇴원한 확진자들 중 가장 짧은 이번 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감의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퇴원할 수 있는. 군산 이마트 등을 다녀간 60대 여성인 8번 환자도 원광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오늘 3명의 환자가 퇴원하면서 퇴원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28명의 환자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퇴원 환자도 이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심하긴 이러긴 합니다만 걱정했던 것보다 증세가 심각한 것 같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만 해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이번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이유진 기자에게 그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28명 가운데 7명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 21명이 입원 중인데요. 일단 대부분 안정적인 상태인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열이 좀 많이 오르고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1명 정도 있고 산소 공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1명 정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4시간 간격으로 2번 실시하는 이런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가 되고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8명 가운데 산소 마스크 낀 분은 지금 1명 뿐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리고 17번 환자 오늘 퇴원했는데 이분이 나가면서 증세가 독감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제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은 중증 환자 위주로 발견되는 경향이 그렇겠죠. 있다라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 경증일 때는 사실 신종 감염병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예. 중국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생겼고 이 중증으로 진행된 다음에야 이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하루에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증상이 초기일 때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병이다. 이게 의료진들의 중론입니다.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중증도는 높지만은 전파력은 떨어지는 정도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자가 면역이라 그러죠. 그냥 둬도 치료가 된다 스스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코로나19의 치료약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대증요법,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격리 치료 10일 만에 태어난 11번 환자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 발견을 했고 나이가 젊은 데다가 또 건강하다 보니까 이제 대증요법과 자가 면역 이것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예. 방지환 중앙임상 TF 팀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환자들을 보니까 젊고 건강한 분들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일 경우에는 중증으로 갈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지도 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드리자면 그러나 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면 위험한 상태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가 동요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일찍 포착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경과가 좋게 치료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신종 코로나는 우리가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에서는 중국에서 춘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감염 인구가 섞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염병은 특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우리 위생 수준 또는 의료 수준이 높아서 지금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정세가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겠군요. 네, 예, 이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의료진 감염자만 500명을 넘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한은 모든 시민들을 사실상 자택 격리했고 수도 베이징도 직장인 절반 정도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어서 도시가 텅 빈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60%가 감염될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에서부터 곧 확산세는 꺾일 거란 낙관론까지 전문가들의 분석도 아직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최소 500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처음 알린 의사 리원양을 비롯해 최소 3명이 사망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의료진도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병상 수 8,000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 도시는 텅 비었습니다. 직장인 절반이 재택근무를 하는 베이징 도심에선 행인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On any other given Sunday, especially in winter, malls like this one would be packed with people. Instead, we're pretty much the only ones here. 중국 국가위생위 질병관리국은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신규 감염률은 물론 전체 감염률도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도 23일쯤이면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 중난사는 전환점이 언제 나타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应该是在2月份，2月中旬以后，或者说是到2月下旬，应该是达到最高峰。 한 홍콩 전문가는 코로나19를 방치하면 인류의 60%가 감염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선 확진자 39명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확진자는 174명, 전체 승선자의 4.7%에 달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빠진 유람선 안에서는 영화 같은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 입항을 거부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크루즈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크루즈선에 발을 묶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난 11일과 12일 부산항에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이 취소됐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은 모두 101척. 정부는 한시적 입항 취소를 내린 가운데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지만 연간 5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크루즈선 경제 효과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부두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선 코로나19 확진자 3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에서 70대 남성 4명이 위중한 상태로 10대 확진자도 일본 내 최초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크루즈선의 확진자는 전체 승선자 3,711명의 4.7%인 174명. 지난 5일 10명이 최초 발견 후 17배로 늘었습니다.
people with sick people is a crazy idea and you never do it. 승객들은 서로를 불신합니다. Just today I got a message from somebody that said don't come home. I actually got a couple of really threatening messages. People can be really nasty. 일본 정부는 뒤늦은 객실 격리 조치와 승객들에 대한 선별적 조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それから外国の方が多いんで翻訳をしていく。昨日段階では当初予定の半分程度しか残念ながらお渡しできてないんで。 우리 정부는 한국인 승선자 14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송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저희 영사가 현장에 가서 그 승객분들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에 관한 요청은 없는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당초 19일로 예정된 크루즈선 격리 해제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1,700명을 태운 홍콩 선적 크루즈선은 일본과 대만에서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또 다른 홍콩 크루즈선은 나흘의 해상 격리 후에야 귀향했고 미국의 한 크루즈 그룹은 중국, 홍콩 등의 여권 소지자와 이 지역 여행자 탑승을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이 전 세계 시장 규모 37조 원인 크루즈 산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백화점, 대형 쇼핑몰, 재래시장 같은 곳은 눈에 띄게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극장, 음식점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을 위로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절박했다고 합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 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손님 오시는 게. 더만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다 70% 이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30%밖에 안 된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좋아지던 경제가 코로나 여파로 꺾였다고 했지만 작년 연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1월 24일 이제 2% 뚝 떨어져서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원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안 좋아져서. 문 대통령이 지나갈 때 일부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남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의원은 지역 경제의 심각성은 정부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달랐다면서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일주일 전 광주 16번 환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돼 맘카페에 유포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관계기관 두 곳에 무단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건우 기자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16번, 18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확진자의 주소지와 가족관계, 방문 지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문서를 최초 유출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작성한 이 문서가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보고된 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비서관 A씨도 이 문서를 접했습니다. A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사진 촬영한 뒤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관계기관 두 곳에 SNS를 통해 유출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1시간도 안 돼 인터넷 카페와 SNS 등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삽시간에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최초 유출자를
A씨로 특정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알고 있으라 하고 보낸 건데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제 보고 과정에 있던 공무원 그분들 전부 다 탐문 과정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A씨가 방역에 참고하도록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5일 공문서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일주일 뒤에야 A씨를 업무 배제해 득장 대처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미 대학 여러 곳이 개강을 연기했고 서울대학교는 오늘로 예정된 입학식까지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하나둘 돌아오면서 대학들은 이번에는 격리 문제로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희대 외국인 기숙사입니다. 정문만 빼고 출입문을 모두 막아놨습니다. 대학 측은 이달 말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이곳에서 2주간 격리할 예정입니다. 让他们就吃饭的时候出去，剩下时间都在家里待着。 연세대도 기숙사에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이 일반 기숙사인데다 공용 공간이 있다는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와 논란입니다. 출입문도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죠. 기업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제약사는 병원 방문이 잦은 영업직원 30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안전을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강요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인 거고요. 무급휴직 같은 거를 강요하면은 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나 기업에서 취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걸러낼 첫 번째 관문은 열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병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 곳곳에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카메라만 덩그러니 설치해놓고 정작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열 화상 카메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긴급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사람의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할 보안 요원은 모니터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한 곳은 직원이 방문객에게 소독제를 뿌리는 일까지 겸해 카메라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설치는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감독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사람들 왔다 갔다 그냥 자유롭게. 지금은요? 네, 무용지물이다 싶어요. 이번엔 종합병원 장례식장. 좁은 객과 병원 관계자가 쉴 새 없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데도 담당 직원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한참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100% 사실 저희가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인력 부분 때문에. 화장실을 이제 가는 경우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사실은 좀 안 되다 보니까. 열 화상 카메라는 인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 체열을 시각화합니다. 발열자가 있으면 찾아내 시설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기본 조치로 간주됩니다. 지난번 사스 유행 때 이 열 화상 카메라를 활용함으로써 전염병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데 큰 효과를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구청 건물과 같은 공공시설에 카메라 설치를 권고했는데 국내 확진자 발생 20일이 넘도록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그거 없어요? 열 화상 카메라? 네. 그거 설치 안 했어요? 그나마 설치된 곳은 발열자 감지 기준도 36.2도에서 37.5도까지 제각각입니다. 추워졌다 왔는데 당연히 그건 안 나오는 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열 화상 카메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미 설치된 곳 상당수는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돼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가 있는 한 식당에서 이 동료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유리문 밖 오른편을 한동안 쳐다봅니다. 잠시 뒤 남성이 바라보던 곳을 향해 또 다른 남성 2명이 걸어가더니 한 명은 놀란 듯 발걸음을 돌려 뛰어갑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식당 밖으로 도망친 뒤 쓰러졌고 이를 본 또 다른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직원이 본 건데 그래서 배에서는 지금 피를 흘리고 계셨고 다리에도 자국이 있었는데 그쪽. A씨도 식당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던 두 사람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조금 가해자한테 평상시에 감정이 조금 쌓이지 않았을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다이어트한다 하지 않았나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성추행이 그렇듯이 성희롱 역시 듣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선 그저 짓궂은 농담이지만 나 한 입만 더 품어드릴까요? 맛있어요? 아쉬워서 고급지더라. 직장 내 상하 관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대 중반의 공기업 신입사원인 A씨. 2017년 11월 사내감사실에 상사인 B씨에 대한 성희롱 고충 신청서를 냈습니다. 구내식당과 회식 자리 등에서 B씨로부터 그만 담아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는 등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성희롱과 출장비 거짓 수령 등으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봤습니다. 살찐다는 말을 반복해 A씨가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B씨가 사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직원에게 남자 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이라는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피해도 야기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1심은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수의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B씨의 지위 등을 고려해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추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휴가를 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추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의 당직 병사는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상급 부대의 대위가 찾아와 휴가 연장을 지시했고 부대 내에서도 이 일로 말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그 당직 병사를 만났습니다.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한 현동환 씨는 2017년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복귀가 예정됐던 날 당직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점호 시간이 지나도 추 장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현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복귀해야 되는 거 알면 와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20분쯤 뒤 처음 보는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왔습니다. 대위는 현 씨에게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한 당직병이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추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현 씨는 기억했습니다. 내가 처리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보고 올릴 때도 미복귀가 아니고 휴가자로 정정해가지고 올려라. 휴가 연장이 이례적이었던 만큼 사병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휴가가 반려가 된 걸 아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지역대 사병들은 그러더라고요. 장관이 뭐 통화를 했다. 추 장관 측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정상적으로 휴가를 얻은 것이며
장관이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인사청문회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추 장관의 아들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이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변은 선거 개입 의혹 자체로도 중대한 사안인데 법무부가 이 사건에 무게를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배출한 대표적인 진보 성향단체 민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비리 수사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 행태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민변이 법무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무거움을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고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만큼 사건 자체가 엄중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공소장을 보면 1992년 초안복집 회동은 발톱에 때도 못 댄다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우석 현직지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 지휘가 가능하다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와 발언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동안 고향 출마를 고집해왔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집을 꺾고 당의 이른바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부산 경남 지역 거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에 전략 공천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김두관 의원이 옮겨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총리끼리 맞붙는 서울 종로에 이어서 경남 양산을에서는 전직 경남지사 간의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인 밀양 대신 양산을 출마 뜻을 밝히자 김영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절반의 수확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 당 공천관리위는 이 중재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은 민주당이 사수하려는 곳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최대 관심 지역입니다. 김두관 의원 역시 당의 요청으로 김포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맞대결이 성사되면 경남 지역 판세를 좌우할 전직 경남지사들 간의 빅매치가 벌어집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고향인 거창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천 면접도 본격화됐습니다. 한국당에선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면접을 받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한 또 저희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 면접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마주쳤습니다. 정치인이니까 포용해야 되겠지만 그냥 인사 안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을 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40대의 일자리 감소세는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 커집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어르신들이 아이들 장난감을 닦고 소독합니다. 모두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입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파트가 다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만 8천 명 늘어 5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증가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0만 7천 명으로 늘어난 취업자 수의 89%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도 32만 7천 명으로 198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도 있지만 설 명절과 작년 1월 달에 기저효과가 혼재돼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입니다. 40대 일자리는 8만 4천 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4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30대도 취업자가 1만 8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고용지표 개선을 자찬하면서도 40대 고용 한파의 심각성은 인정했습니다. 40대 고용 문제에 대한 해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책 대응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코로나19의 관광 서비스업 침체 여파는 다음 달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로로 접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로로 접는 폴더형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이 애플뿐 아니라 중국 화웨이에까지 밀리는 상황에 기술력으로 승부를 건 건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어 위아래로 열고 닫습니다. 직각으로 구부려 책상에 올려놓고 사진도 찍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은 접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모토로라에 밀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놓쳤지만 가격은 1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Brand new Galaxy S20. 금문교 넘어 바다 위점을 확대했더니 알카트라즈 섬이 선명히 보입니다. 갤럭시 S20에는 최대 1억 화소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다시금 확인된 셈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있어서 자체 경쟁력 강화보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의 제휴를 택하는 데 그쳤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자체 플랫폼인 iOS 위주로 저편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애플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5G에서는 막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화웨이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술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는 만큼 좀 더 차별화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2020 미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두 번째 격전지에서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활짝 웃었습니다. 첫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부티지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선 건데요. 이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민주당 최종 대선 주자 전망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주먹을 불끈 쥐며 등장합니다. 뉴햄프셔에서 치러진 미 민주당의 예비 선거에서 샌더스 의원이 26%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This victory here i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Donald Trump. 당원 선거 방식인 아이오와주 첫 경선에서 백인 오바마 부티지지 돌풍에 0.1%포인트 차로 석패했는데 자신의 텃밭인 뉴햄프셔에서 박빙 끝에 서륙에 성공한 겁니다. We will make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tuition free and cancel all student debt.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6%포인트 차로 2위,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이 3위로 치고 올라온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4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5위로 추락했습니다. 샌더스는 무상 대학 교육, 전 국민 의료보험 등 급진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2%포인트 차이로 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올해 서울대학교의 달력 표지입니다. 부끄러울 치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문자도를 내세웠습니다. 치자는 귀 이자와 마음 심자를 합쳐 마음이 부끄러우면 귓불이 붉어진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서울대는 왜 올해의 화두로 부끄러움을 골랐을까요? 달력을 넘기면 4월에 다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즉 염치가 등장합니다. 이 염치가 변한 말이 우리말로 얌치이고 얌치가 다시 얌체로 바뀌면서 거꾸로 염치 없는 사람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오징어도 한잔말 오적어, 즉 까마귀를 잡아먹는 고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쓴 오적어설은 어느 어리석은 오징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어 같은 큰 고기가 달려들 때마다 오징어는 먹물을 내뿜어 시야를 가리곤 했습니다. 자꾸 그러다 결국 먹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새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재주만 믿고 감추려 들다가는 도리어 훤히 정체를 드러내서 화를 자초한다는 세상 이치를 말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는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의혹 사건 기소를 끈끈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자 궁색한 논리를 대며 이번에는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번엔 수사하는 검사 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기소하는 검사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뭔가 계속 꾀를 내기는 하는데 이 꾀가 결국 청와대 사건에 국민의 시선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만 해도 한 차례 소환 조사만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 여하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 의혹이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기소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안전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죠. 그렇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정하고 싶으면 청와대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완결된 뒤에 하면 될 겁니다. 그 간단한 이치가 부정되고 부끄러운 말을 들어도 귓불이 붉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비정상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염치와 얌체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나름 운치 있는 하루였죠.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여기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도 점점 짙어질 텐데요. 200m의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낮에 안개가 걷히더라도 수도권과 강원도는 공기가 계속 탁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날도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2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지나겠고요. 이후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2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